안녕하세요. 저에겐 7월이 항상 그때 겪었던 일이 생각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본 적 없는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30대 여성이에요. 부모님께서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내 못이 박히게 교육을 시켜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도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랑이 찾아왔어요. 처음부터 부드럽고 다정다감했던 남자친구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렇게 3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 왕래를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중간에 1년 정도 연락이 안 되시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시부모님들이 원래 간혹 여행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끔 연락 안 되는 거 보면 걱정되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라도 그렇지. 부모님한테 관심 좀 가져. 에이, 우리 엄마 아빠가 금실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 맞다. 너 그때 이거 가지고 싶다고 했지?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건데? 이런 거 사지 마.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모자랄 텐데. 고마운데 돈 아껴 쓰자. 그래도 너무 고마워. 너한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충분히 돈 아껴 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다행이고. 항상 고마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난 월급이 늘 거기서 거기라서 자기한테 이렇게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해줘도 돼. 알겠지? 우리 그냥 서로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자.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일은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고 늘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도 부담이 되었지만 저에게 아끼지 않고 뭐든 지원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을 때도 있었죠. 그래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돈을 쓰는 게 너무 해프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어 이제 좀 아껴 쓰자고 당부하던 때였죠. 그렇게 저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남자친구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너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나날이었어요. 그래도 서원이 그 정도 학벌의 능력이면 아주 괜찮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정하잖아. 너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지 뭐. 그래도 성격까지 좋아서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만약 성격이 이상했어봐. 어떻게 만났겠어? 그게 네 복이야. 엄마 봐라. 평생 네 아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넌 행복하게만 살아. 알겠지? 그래도 아빠는 열심히 살잖아. 무뚝뚝해서 그렇지. 엄마도 참. 아빠가 요즘엔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게 봐줘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남자는 무조건 곰살 맞아야 돼. 그래야 평생이 행복한 거야. 알겠니? 여자는 사랑도 받아야 하고. 평생 무뚝뚝한 아빠와 사신 엄마는 다정한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역시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전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대기업 회사원이었어요. 직장도 번듯하고 연봉도 높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사윗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결혼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와 예물을 보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밖에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아침 일찍 갔다가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이었죠. 사람 많은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길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도 하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에요. 아유, 난 사람 많은 곳은 진짜 싫어해서. 네가 좀 불편하지? 항상 이렇게 아침 일찍 다녀야 하고. 내가 야간 폐쇄성 공포증도 있어서 이해해줘. 너도 쉬는 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을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매일 일찍 다녀야 하고.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예 밖에 나가시는 거 힘들면 전 괜찮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우리 첫 며느리인데.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선생님 며느리를 볼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주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을 누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절 예뻐하시니 참 좋더라고요. 약간 시어머니의 공황장애가 걱정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 저를 찾는 웬 남정네들이 왔더라고요. 교무실에서 절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누가 날 찾는 거지 하고 놀랐었던 날이었죠. 여태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 말없이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한 선생, 누가 한 선생 찾아왔는데 좀 나가봐.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던데 한번 가봐요. 네? 저를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쪽에 있을까요?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지? 감사해요. 그렇게 저를 찾아온 손님들을 맞으러 갔어요. 웬 남자들인데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절 어떻게 찾아왔냐고 하니 제 이름까지 다 알고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입을 여니 전 정말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으면서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한정원 씨? 밀린 돈 받으러 왔어요. 아니, 김계복 씨랑 임숙자 씨 아시죠? 이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꾸고 갚질 않아서 아무리 아들한테 말해도 소용없길래 결혼할 사람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왔습니다. 뭐 이해하죠?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네? 아니, 저희 시부모님 되실 분들 이름을 맞는데 어떻게, 일단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번호 남겨주시고 가면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기 그지없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고 가죠. 알아보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가씨 인생 불쌍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빨리 발 빼요. 네? 참나, 이런 거 자주 쓰는 사람들 굉장히 골치 아파요. 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학교에 돈 받으러 왔다는 것도 창피한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항상 여유 있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보다 남자친구의 집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따져 물었죠. 학교에서도 남자들이 우르르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남자친구한테 따져 물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돈을 꾸시고 갚지 않으셨다니. 자기네 여유 있는 거 아니었어? 은행빚도 아닌 것 같던데 사채 아니야? 그 정도로 찾아올 정도면 학교까지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너한테 이걸 얘기할 때가 됐구나. 사실 우리 집 여유 있는 거 맞아. 근데 아버지가 지금 묶인 돈이 조금 많거든. 형제들이랑 재산 싸움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아직 돈이 묶여 있어서 잠깐 필요해서 아마 사채를 좀 쓰셨나 봐. 당연히 땅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팔리지가 않으니까 돈을 갚지 못했던 거고. 근데 곧 땅 팔린다고 하더라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니, 갚을 돈이 당장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채를 쓸 수가 있어? 내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학교까지 찾아온 거 보고 솔직히 무서웠어. 오죽 닥달하다 안 됐으면 아직 결혼도 안 한 내 학교에 찾아와? 진짜 오해라니까.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왜 숨기겠어. 하여튼 이해해줬으면 해, 어? 나도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빨리 벗어나래. 자주 사채를 쓰시는 건 아니지? 이번 일 확실하게 해줬으면 해서 그래. 절대 아니야, 진짜. 그 사람들 돈 받으려고 별수작 다 부리는 거 너도 알잖아. 드라마나 영화에서 못 봤어? 그냥 그런 거야. 남자친구가 계속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땅이 많아 이걸 팔아서 쓰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 바람에 제일 빠른 사채를 썼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은행권도 아닌 사채를 빌려 썼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단순히 돈이 급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시부모님들도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까지 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가뜩이나 공황장애 있는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사과를 하니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요. 참 복잡했어요. 아이고, 내가 말 못해서 미안해. 어떻게 너희 학교까지 찾아갔다니? 정말 미안하다. 그 돈은 진작 다 해결했어. 네, 사실 너무 놀랐어요. 찝찝한 마음도 가장 크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럼 네 마음 알지. 미안하다. 결혼도 하기 전에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마음 풀어. 아휴, 미안해 정말. 너 놀랬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다. 놀라긴 했지. 그런 적은 처음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지? 나 믿어도 되는 거지? 어머님, 저 믿어도 되는 거죠? 아, 그럼. 당연하지. 아주 잠깐 땅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해라. 아유, 내가 미리 언지를 줬어야 하는데 우리 새아기 놀라지 않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접고 결혼을 준비하는 일은 계속되었어요. 한 번의 신뢰가 깨지긴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도 시댁의 요구에 따라 정말 간략히 진행을 했거든요. 워낙 친척도 없는 분들이어서 작은 결혼식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도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이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친척과 지인들이 워낙 없는 남편을 배려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막상 결혼식을 하고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부모님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행복하게 마쳤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죠. 그때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남편과 막상 같이 살아보니 남편은 재택근무가 일상이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는 빈도보다 재택으로 근무하는 일이 더 많은 남편이었죠. 사실 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바람에 믿었어요. 무슨 회사가 맨날 재택이야? 그렇게 재택해도 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출근하는 것 같아. 부럽다. 나도 재택하고 싶어. 그러니 대기업이지. 뭐 맨날은 아니지만 당분간 재택하려고. 이게 팀에서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할 수 있는 거라. 써먹을 때 다 써먹고 해야지. 회사 나가면 회식도 잦을 거고. 신혼인데 너랑도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어때? 좋지? 나야 좋지. 맨날 집에 오면 자기가 저녁도 해놓고 청소도 다 해놓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고마워 항상. 고맙지 않아도 돼. 내가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뭐. 아, 맞다. 오늘은 저녁 엄마네서 먹기로 했는데 끝나고 엄마네로 올래? 그래 좋지. 그럼 난 바로 학교에서 어머님네로 갈 거니까 자기도 시간 맞춰서 어머님네서 보자. 이따 봐.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네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라 일이 끝난 뒤 어머님네로 향했죠. 어머님네는 주택이었는데 공동 현관과 어머님 집만 들어갈 수 있는 현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대부분 어머님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현관으로 들어갔지만 그날은 어머님네 현관이 닫혀 있어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동 현관은 시댁 아래층 새들어 사는 세입자와 같이 쓰는 현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세입자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세입자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여기 위층 새댁이에요? 아휴, 내가 한 번쯤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지금 시간 좀 있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문이 두 개라서 오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요? 아니, 이 집구석이 뭐하는 집구석인 건 알고 시집 온 거야? 아니, 나 진짜 의문이라. 이렇게 멀쩡한 새댁인데. 세입자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뒤에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입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들이라 불편해서 그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할 말이 있다는 게 그냥 이래저래 아주머니니까 뭐 수다나 떠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편은 그 세입자를 보고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세입자는 당황했는지 인사를 받고 순식간에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이 조금 찜찜했지만 그냥 집주인 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하고 말았죠. 자기 아직 안 들어갔어? 여기 엄마네 문으로 들어오지 왜? 공동 현관으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집주인 총각이네. 아니, 이제 총각이 아닌가? 반가워요. 그럼 이만. 반가웠어요, 세댁. 그럼 들어가요. 네, 반가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네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지. 자기 일찍 왔네? 그럼 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여기는 거의 아랫집에서 쓰는 문이라 우리가 잘 안 써.
앞으로는 여기 현관만 이용해. 남편이 공동 현관문을 쓰지 말라고 해서 아랫집에서 불편해하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뒤 시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온 것을 아시고 절대 그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철저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댁이 주인집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의아하기도 하면서 어이도 없더라고요. 공동 현관이 같은 공동인데 왜 그렇게 질색을 하시는지. 어머,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문 닫혀 있으면 꼭 전화로 해. 굳이 공동으로 들어오지 말고, 알겠지? 아니, 아랫집 사람들이 예민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주인집이라도 매너는 지켜줘야지. 그래도 몰랐으니까 이제 알아두렴. 네? 아,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않던데요?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어머, 맛있는 거 많이 하셨네요. 그럼 오늘 이것저것 많이 했지. 많이 먹고 가렴. 우리 정원이가 이렇게 며느리가 된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니까. 그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좋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혼생활은 계속되었죠. 그래도 8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재택을 오래 한다는 점이랑 시댁에는 꼭 어머님 요청이 있을 때만 간다는 점 말고는 말이죠. 오히려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니 편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급성 두드러기로 인해 응급실에 다녀온다고 하였고 저 혼자 시댁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걱정되긴 했지만 첫 명절이기도 하니 먼저 갔어요. 하지만 그날 너무 일찍 간 것인지 역시나 어머님네 현관은 닫혀 있었고 공동 현관만 열려 있더라고요. 그냥 빨리 들어가자는 마음으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댁 아래층 살던 세입자를 다시 한번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 세입자는 저번이랑 다르게 좌우를 살피더니 절 보자마자 그날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유, 돌았네, 돌았어. 아,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와? 내가 그때는 말 못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꼭 이 말은 해주려고 했어요. 저 집이 뭐 하는 집인 줄이나 알아? 아가씨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응? 얼른 내 말 듣고 정신 차려, 아가씨. 세입자의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전 그 길로 시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8인 가족 침상을 휙 젖히자 순간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더라고요. 제가 일찍 온 걸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그 이불 속에서 돈을 세고 있더라고요. 출처를 모르는 돈을 말이죠. 어머님은 그걸 황급히 숨기려고 급급하셨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침상을 젖히자 그 돈들을 화들짝 숨기며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돈은 절대 깨끗한 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세입자가 얘기해준 이야기는 이 집구석은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까지 모두가 사기꾼이라는 거였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물론이고 친한 지인들, 친척들한테까지도 다 사기를 치고 지금은 전과자로서 모든 신용을 잃었다고 했죠. 지금도 또 이런 현금 더민들만 봐도 어디서 사기를 치고 온 것인지 모를 돈들이었어요. 학교 교사인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끔찍했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전자발찌? 아니, 전자발찌도 전자발찌인데 어머님이 사기로 전가 8범에 아버님은 폭행죄에 사기죄로 12번 맞나요? 중간에 연락 안 됐던 것도 다 깜빵 들어갔다가 나온 거고요. 아, 어머님,
공황장애가 그때 생긴 거라면서요? 누가 그러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어? 누가 그래? 누가 우리가 범죄자 집안이라고 그래? 다 들었어요. 정말 충격이네요. 여기 아랫집 아주머니가 돈이 없어서 여기 살고 있는 거라는데 본인들도 마주치기 싫을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하던데 저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서원 씨도 다 아는 얘기죠? 기가 막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넌 뭐 깨끗한 줄 알아?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사기도 치고 이러고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 남편 아주 억울하게 그때 성범죄로 몰려서 간 거야. 알아? 우리 남편은 죄 없다고. 인간이 이렇게 뻔뻔해서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모든 걸 안 이상 전 절대 이 집이랑 못 살아요. 예, 우리 말 좀 들어봐. 덜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니? 응? 그냥 우리 과거라고 생각해 주렴. 우리 이제 그런 건 안 해. 뭘 안 해요. 최근에 연애 때 연락 안 됐던 것도 깜빵 갔다 온 거라던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지. 부모의 아들에 아주. 전 여기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대화를 하는 순간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남편도 여태까지 저를 속인 겁니다. 회사원이 아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 위주로 했던 거고요. 전 너무 소름이 돋아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 뭐야? 불법 도박 사이트 아니야? 너 회사원 아니었니? 이걸로 돈 버는 놈이었어? 그 돈으로 나 선물 사주고 그런 거야? 진짜 역겹고 끔찍하다. 어디까지가 너네 집안이 진짜 얼굴이니? 도저히 모르겠네.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좀 진정해. 이건 그냥 부업하는 거야. 아니, 사실 일이긴 한데 너한테 피해 가는 거 없어. 피해? 남들한테 피해 줘도 되고? 너 진짜 어떻게 그러고 살아? 너네 부모 닮아서 이러니? 나 더 이상 못 살아 너랑. 그리고 그동안 피해 끼친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본인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저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된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따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이없었어요. 너네 집안 전부 다 사기꾼이라며? 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너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미친 거 아니니? 근데 대기업 회사원 척 나를 속여? 나 진짜 끔찍해서 너랑 절대 못 살아. 알아? 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채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신용이 불량이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리가 없지. 너나 너네 부모나 사람 잘못 봤어. 나 평생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니? 어쨌든 너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줬잖아. 뭐가 문제야? 그냥 대기업 회사원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모른 척해. 어차피 이젠 나이도 드셨고 손 다 떼시려고 하고 있으니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너네 부모가 그런 꼴을 너한테 계속 보여줬으니 너도 사람들 등쳐먹는 게 쉬웠겠지. 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끝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남들은 그럼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쉽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전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죄를 물어 고소했고요. 시부모님들에게도 절 속인 대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들을 마주하는 게 손이 벌벌 떨리고 무서웠지만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흉악범들의 집안이 내 시댁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치가 떨리고 끔찍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소송이 들어가면서 시댁 부모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 시댁 부모들은 지금도 어디 지역에서 고로쇠물이 나온다며 순진한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뜯어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갱생불가한 인간들이었어요. 이걸로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놈들 아주 악질인데요? 성과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또 사기를 치고 있다니. 그 현금 모두가 다 시골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한테 뜯어낸 돈이더라고요. 참나,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니었으면 지금쯤 그 노인들 평생 모은 돈 다 털리고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신고당해서 다행이지. 참나. 아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인간들이랑. 그러게요. 아주 벌 세게 주세요. 저런 인간들은 갱생불가 인간들이니까요. 어쨌든 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연루되었죠. 지금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현금도 시골 노인들의 돈이었고요. 정가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갱생불가한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이번엔 징역을 세게 맞았더라고요. 아주 고소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 생각을 하니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남편 또한 이런 사람들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 참 별로더라고요. 꼭 이래야겠니?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다고 한들 지금은 그냥 사람으로 봐주면 안 되겠어? 어쩜 그렇게 모진이 너? 뭐라고요? 과거 실수? 당신들은 날 속였어. 그리고 그 버릇 어디 가겠어? 나 절대 못 참아. 서은 씨랑 짜고서 대기업 회사원인 척 한 것도 분하니까. 그리고 아버님 전자발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알아? 정말 당신들 너무 끔찍해. 속은 피해자들이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래? 지네들이 바보 같은 게 죄지. 아랫집 년을 당장 쫓아냈어야 했는데, 에휴. 거봐. 당신들은 이렇게 자기 반성이 없잖아. 또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살겠지. 벌 달게 받아. 알겠어? 특히 당신 아들 불법 사이트 운영한 거 아마 순순히 풀려나긴 힘들 거야. 모든 게 거짓이었던 삶 이제 다시 대갚음해 주겠어. 기다려. 그리고 당신들도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생각해. 평생 나이 들어도 절대 못 고치지 그런 사기인가? 기막혀.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돈 우리가 등쳐먹었니? 아주 오지랖도 무슨. 에휴,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풍비박산 나네 정말. 너네가 깜빵에서 살다 나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기대해.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우리 집 망하게 한 거. 1년 2개월이란 소송을 마치고 결국 남편은 징역과 함께 저에게 위자료를 조화했어요. 그리고 혼인무효 판결이 나서 혼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 아랫집만 아니었어도 절대 들키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나란히 교도소행에 결정되었죠.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 모두 다 교도소로 나란히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비밀스러운 그 사람들을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참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부모님들이 모든 게 가짜고 남편 또한 가짜의 삶을 살았다는 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모든 걸 알아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꼭 이래야겠냐? 꼭 날 이렇게 쳐넣으니까 행복해? 난 너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너무한다 정말. 뭐? 최선? 남들 등쳐먹으면서 나한테 잘하면 뭐하니? 그리고 너네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더라도 너마저는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야. 그런데 넌 날 기만했어. 그냥 벌 받아. 그리고 다신 찾지 마. 그리고 출소하면 제발 선량하게 살길 바란다. 알겠어? 너네 부모님한테도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알겠니? 정말 끔찍하다. 지금 이 순간도. 속는 사람이 바보지. 내가 왜 죄냐고. 편하게 사는 것도 죄야? 남들은 나처럼 못 살아. 알아?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너처럼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야. 알아?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는 너네 같은 인간들처럼 안 사는 거라고. 양심적으로. 양심에 밥 먹여주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참나. 하여간 유별을 떨어요. 그래. 나도 너처럼 답답한 인간은 사절이야. 미친놈. 정신 못 차렸네. 평생 그렇게 너네 부모처럼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알겠어? 네 미래가 너네 부모니까. 전 남편은 저에게 너무하다 했지만 그 남자와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말을 짧게 마쳤어요. 모든 거에 속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성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무작정 잘해주는 사람들을 의심한다고나 할까요?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교도소나 들락날락하고 남들한테 사기치면서 번 돈을 많이 받으니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왜 제가 되냐고 하겠죠.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저런 비인간적인 인간과 결혼까지 했던 사실을 말이죠. 모든 소송에서 이겼지만 한동안은 우울해서 휴직을 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웃으면서 말할 정도가 되어 이렇게 글도 쓴답니다. 7월에 결혼을 하여 7월만 되면 이런 끔찍한 기억이 다시 기억되곤 하지만 이젠 저에게 지나가는 에피소드라 여기고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층 더 성숙한 인간이 된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별의별 일을 많이 겪고 사시겠죠? 하지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저희를 속인 인간들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들 잘못은 아니니까요.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우울한 분들이 계시면 힘내시고 이겨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살이 한번 왔었지만 모든 걸 털어버려서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남편의 모든 걸 알아버렸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저희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남편과 결혼 이후 홀로 지내오고 계셨는데요. 많이 외로우셨는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폐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신경을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친정을 왕래하면서 매일을 바쁘게 지내왔었어요. 남편도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론 이런 생활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한테 제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장모님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자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서 지내시라고 그래.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왜 있는지 확실하게 알겠네. 사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나는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다시는 내 옆에서 장모님 모셔오겠다는 말 하지 마. 장모님 때문에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인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 당신은 내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까봐 그게 불안했던 거구나. 어떤 마음인지 충분하게 잘 알았고 더는 이 문제로 당신과 의논하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진행할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올지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기분이 좋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해야 될 부부인데 당신 기분만 생각해서 막말하는 거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우리 엄마 엄청 건강하셔. 매년마다 정밀검사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대. 병원에서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하셔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몸은 30대 못지않다고 하셨어. 어디서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를 비교해? 당신도 유전받아서 나중에 똑같이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암에 걸리면 병수발은 못 해준다. 내 인생의 시간을 병간호 하는데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암에 걸리면 바로 이혼할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게 될까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지만 충분히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이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들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삐딱선을 타고 있는 남편이 보인 행동은 저와의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게 된 이후 엄마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저 혼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죠. 엄마는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따로 알아봐 월세를 조금 보태드렸어요.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엄마만 움직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쓸데없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아내로서 해야 될 집안일들을 하면서 엄마를 살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하신 시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사돈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중생활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둘이 살아갈 수나 있겠니? 아유, 엄마, 말도 마요. 집에 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내가 얼마나 심기가 불편해졌는지 알아요?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잠이 깨거나 어쩔 때는 밥도 안 해놔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모님 건강 문제로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니까 요즘 짜증도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노인시설에 보내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올해 자기 엄마라고 그건 또 싫은지 제 의견은 아예 무시하는데 이 결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갈라서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둘이 이혼할 거니? 아니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할 거니? 안 써도는 노인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냥 네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암수술 이후 우울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회복할 때까지는 시설 쪽보다는 제가 곁에 있어드리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저희 엄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었잖아. 그런데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시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생활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옆에서 살펴드리고 싶다는 건데 나를 조금도 이해해 줄 순 없는 거야?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 하는 거지.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장모님은 몸이 왜 이렇게 약하셔서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냥 알아서 노인시설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당신이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이혼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해결도 되지 않는 거 서로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차라리 그냥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이참에 빨리 이혼하고 너는 다른 여자 알아봐라. 우리 동네에 글쎄 너보다 1살 어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가 있더라고. 이번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하길래 관심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지나가는 길에 그 처자랑 마주쳐서 잠깐 대화 좀 나눠봤었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 애도 숨풍숨풍 잘나게 생겼더라고. 거기에다가 아직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네가 서둘러 작업해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임신부터 시키는 게 어떻겠니? 지금 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 아직 부부이고 이혼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래서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는 오늘 확실하게 결정했어.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나도 우리 엄마가 말한 그 여자가 상당히 궁금해졌거든.
당신한테 위자료 같은 거 주기 싫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지. 당신도 나랑 그냥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장모님 옆에서 병수발 들면 좋잖아. 내 눈치 볼 거 없이 평생 장모님 수발이나 들며 살아.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갈라서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다. 그나저나 내가 요즘 50견이 와서 그런지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아들, 엄마가 이번에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니?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저번에도 거제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에 지인분들과 거제도 쪽으로 여행 한번 잡으세요. 제가 별장 하나 빌려놓을게요.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은 거제도 쪽에 별장 하나 얻어준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머님은 여행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이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노인시설 보내라는 거잖아. 나는 너보다 몇 배는 더 보니까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리겠다는 거고 잘못된 거 없잖아. 엄마, 내가 거제도 별장 검색해보니까 200만 원짜리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네요. 여기 어때요?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소 띈 얼굴로 잘한 선택이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모가 배고프다는 말에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하겠다면서 미리 짐 정리해 놓으라며 시모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매몰찬 행동에 그날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고 많지도 않았던 짐을 한쪽 구석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회복하실 때까지는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며칠 뒤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시설에 오셨는데 좀 전까지 옆에 있었던 보호자가 사라져서 저에게 연락하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엄마랑 같이 온 보호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보자 남자 한 분과 왔었다면서 시설에 언제 올 수 있냐는 말을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시설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 몇 번이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엄마 집에 찾아가서 좋은 곳에 갈 거라며 모시고 나왔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줬던 사이가 갑자기 왔길래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랑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좋은 곳에 간다는 말에 너한테 전혀 들은 게 없어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이가 너랑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위를 따라 나섰거든. 그런데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여기였다. 핸드폰도 대신 보관해 준다고 하길래 잠깐 맡겨놨었는데 그 사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더구나. 나는 너랑 얘기가 끝났다고 하길래 그동안 엄마 평간호하는 게 힘들어서 시설에 보내고 싶었는데 내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까봐 사위를 보낸 줄 알았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된 거야. 어제 저녁에 엄마랑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며 유람선 표까지 끊었다고 한 네가 예고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상하잖니.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위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거였니? 결국 그날 엄마한테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남편이 저와 엄마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제가 힘들어하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한탄을 하시길래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린 뒤 서둘러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찾아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제 손은 남편의 얼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곧 이혼할 사이 아니야? 좋게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엄마한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준 건데? 평생 잊지 마시라고 시설에 보내드린 거였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 본인도 아셔야지. 장모님이 암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암에 걸리셨으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던가. 몇 년 더 사시겠다고 버티시는 거 나는 정말 꼴보기 싫었었다고. 그래서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고 싶었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핸드폰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은 끝까지 눈치가 없으시네. 조용히 시설에 박혀 계시면 되는 걸 굳이 밖으로 기어 나오시는 것 보면 장모님도 참 민폐야. 아마 100살 꽉 채우시고 세상 떠나실 것 같다. 장모님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또 한 번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준비되어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린 뒤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암 수술한 저희 엄마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노인시설에 보내고 50견 온 시모는 200만 원 거제별장을 빌려준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이 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시모가 거제도에서 집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히게 되었고 상당히 크게 다치셨는지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라고 서둘러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법정 앞에서 남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시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떠나신 지인분들도 위중한 상태셨고 수술실 앞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수술실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충격이 상당했는지 멍한 상태로 수술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5년 전에 시부와 이혼을 하셨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갈라서게 됐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었지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수술을 끝내고 나온 시모는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봤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 손 놓고 얘기해. 당신이랑 몸 닿는 것조차 소름이 돋으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긴 줄 알고는 있니? 그동안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벌써 잊은 거야? 이미 우리는 이혼 문턱까지 왔었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하나만 아는 너 같은 모질이와는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나만 편하자고 생각 없이 했던 모든 행동들 평생 뉘우치며 살 테니까 우리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우리 엄마한테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도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안 오시는데 나 혼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소? 어머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아버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엎으라고 생각해. 200만 원까지 거제도 별장을 알아봐 준 거 당신이잖아. 어머님이 저렇게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원래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내가 받았던 상처 당신도 그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들과 남편이 저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받았던 아픔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남편을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을 잠깐 미루게 되었고 엄마도 시모의 소식을 접하시곤 많이 놀라셨는지 그래도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당연히 시모 곁에서 간호를 해드렸겠지만 이미 저희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터라 제가 시모의 곁에 있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겉보기와 다르게 신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골절상으로 몇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셨어요. 남편은 이혼을 잠깐만 미뤄달라면서 시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매몰차게 강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 전에 남편과 엮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또다시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전에 남편과 부부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엮여있던 문제들을 전부 다 끊어내었죠.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는 어느 정도 정신을 회복하셨지만 의사의 말로는 1년 정도는 재활치료를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입원해 계신 시모까지 신경을 써드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을 계속 회피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강행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와 끝내 이혼을 하고 혼자서는 시모를 모시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돌발 상황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이 늦은 저녁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선 할 말이 있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 병간호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당신까지 옆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대. 근력이 뒷받침돼야 회복이 빠른데 지금 엄마의 정신 상태로는 아마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평생 우리 엄마 병수발만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재활치료 열심히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의욕이 없으시더라고. 이미 걷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엄마를 언제까지 내가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그리고 원래 살던 우리 엄마 집에 있던 물건들 전부 싹 다 버렸거든. 당신이랑 어머님만 들어와서 살면 돼. 우리가 살던 집 처분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집도 넓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나랑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여기 집 너무 좁잖아. 내일 당장 거처를 바꾸는 게 어때? 우리 집에 있던 당신 물건 엄마 집에 전부 넣어놨어. 안방은 장모님 드리고 작은 방 우리들이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차피 가망 없어서 평생 요양원에서 못 나오셔. 그렇게 해줄 거지?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잘못된 행동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모든 걸 결정 내리는구나. 지금 내 핸드폰 보여? 설마 이 번호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이니? 받아보면 알겠지. 예, 며느라, 나 좀 도와줘라. 내 아들이 글쎄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요양병원으로 옮겨놨다. 나한테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더니만 그놈이 나를 이곳에 버려놨어.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옆에 내 아들이 있으면 당장 나 좀 다시 제자리로 옮겨달라고 해라. 앞으로 재활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말 좀 전해줘.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하셨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겠죠. 이 사람이 저를 붙잡기 위해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거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저랑 엄마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하네요. 어머님은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며 집안에 사용하셨던 어머님 물건 싹 다 버렸대요.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워놨더니 결국 그 끝은 요양원 신세라니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 전화는 받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곧 이혼할 거고 더 이상 그쪽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직접 결정한 거니 둘이 해결 보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몬은 남편이 시댁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버린 뒤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자 발광하시길래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는 한마디 해준 뒤 이혼을 강행하겠다며 제 확고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발대발하면서 끝까지 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끝내 남이 되었고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질이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은 평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저희 엄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에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한 남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올리기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네요. 제 사연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연을 올린다는 것은 제 허물을 드러내는 일 같아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제 사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질타이던 격려던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사연을 올려보려 합니다. 저는 한평생 교직에 몸을 담고 살아왔네요.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 하나가 있죠. 가족들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한 사연이었네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리기로 결심한 건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로 누군가가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여쁜 딸아이가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지금껏 저와 함께 살아왔죠. 제 딸은 30대 초반인데 올해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저에게 자랑이라면 하나뿐인 가족이자 제 딸이라 할 정도로 딸은 제 삶의 전부였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딸 바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예비 사위를 데리고 온 날이 떠오릅니다. 좋게 봐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날이 선 채로 예비 사위를 대면했었는지 애지중지 서럽게 키워온 딸이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딸이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하기까지 제 반대는 엄청났네요. 저는 절대로 예비 사위 같은 집안에 제 딸을 줄 수 없다며 쳐다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말하기 일쑤였죠. 저는 명색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약대 교수였지만 사돈집은 시장에서 약재상을 하는 집안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반대를 했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가진 사위가 딸아이와 만나도 아까울 정도인데 하필이면 시장에서 약재 파는 집안이라니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딸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딸 아이가 17살 되던 해에 저와 아내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겸임교수로 있었는데 이제 막 교수라는 명함을 내밀 정도였었죠.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활동에만 매진하던 때였네요. 학회며 연수가 잡히는 날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학회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를 저희 집에 데려왔었고 하필 그날 딸은 몸살이 나서 약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있었던 거였죠. 날이 저물어서야 잠에서 깬 딸은 안방에서 엄마와 다른 남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더군요. 기절한 딸을 발견한 아내는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학회 도중에 아내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딸은 실어증과 함께 엄마의 곁에 있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이유도 모른 채 딸이 엄마를 극도로 싫어해서 사춘기인가 보다 싶었네요. 제 아내는 학업 문제로 딸아이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 문제로 저와 아내는 의견이 많이 달랐기에 잦은 다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서울대를 외쳤지만 저는 딸아이가 원하는 걸 하길 바랬거든요. 딸은 그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고 이유 없이 엄마를 싫어할 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딸이 말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더군요. 저는 그게 연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국 저와 아내는 딸 문제로 다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자경이한테 뭐라고 압박을 줬길래 제가 말을 못해? 나 없는 동안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준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주면 얼마나 줬다고 그래? 이제 고등학생이야.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가 스트레스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다 자경이처럼 힘들어해? 제가 멘탈이 약한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애초에 당신 닮아서 애가 저 모양 아니야. 내가 그랬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당신이 외동이라고 오냐오냐 하니까 자경이가 저렇게 약한 거라고. 고작 17살이야. 당신 자경이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있어? 머리 한 번을 진심으로 쓰다듬어 준 적 있느냐 말이야. 항상 윽박 지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자경이만 보면 지적질만 하는데 애가 견뎌낼 힘이 있겠냐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저렇게 된 거잖아. 당신 딸 불쌍하지도 않아? 제발 따뜻하게 감싸줄 수는 없는 거야? 충분히 엄마 노릇하고 있잖아. 당신 눈에만 성에 안 차 보이는 거야. 애초에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모를 줄 알지? 당신 마음은 20년 전 그대로야. 난 빈 껍데기만 가지고 20년을 살아왔다고. 자경이 나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 탓하지 마.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니까. 아내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모두 제 탓이라며 자리를 떠났네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딸의 병원 검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아내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 때문에 두 여자를 깜짝 놀래켜줄 계획으로 몰래 병원을 갔었네요. 재활치료실 앞에서 앉아있는 두 여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나타나려 했는데 아내가 그 순간 마주오는 처음 보는 남자를 반갑게 인사하며 앉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딸은 자주 봐온 장면인 듯 아내를 힐끔 보고서는 고개를 돌리더군요. 이 상황에 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말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친척분이 있었나, 친한 동창인가, 최악의 상황만 빼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했지만 답은 하나였네요.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저는 혼자 덩그러니 있는 제 딸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저를 본 아내는 꽤 당황하더군요.
저를 보자 끼고 있던 팔짱을 풀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 학교에 있어야 하잖아. 어떻게 온 거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이 사람 그냥 아는 친구야. 여기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나 보러 온 거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랬어. 정말이야. 자경아, 아빠한테로 와. 이제 와서 좀 솔직해지자. 그동안 당신 정말 대단했구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자경이한테 아무렇지 않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나 없는 동안 이 남자랑 붙어먹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도 너무 충격적인데 자경이한테는 얼마나 더 충격이겠냐고. 그러니까 얘가 말을 잃은 거잖아. 차라리 딸 앞에서 들키지나 말지. 엄마로서 당신은 정말 최악이다. 우리 이혼해. 그 후 저희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함께한 세월들이 있지 않냐며 잠깐의 실수였다고 용서해 달라더군요. 그런데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딸일 텐데 아내는 끝까지 딸에게는 용서를 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20년 전에 고향을 등지고 도망쳐 나온 일에 대한 벌을 이제 받는 건가 싶더군요. 보란 듯이 잘 살 거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떠나왔는데 결말은 참담했네요. 아내는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며 끝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위해 법정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저에게 왔고 아내의 외도가 딸아이에게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아내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일도 줄이며 딸아이에게 전념했네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말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의 기억들을 묻어둔 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아졌어요. 저와 딸은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딸이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하기보다 딸을 항상 지지해주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문제는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결혼 문제로 딸이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녀 사이에는 약간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예비 사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는 딸에게 모진 말들을 내뱉고 말았고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딸과 제 사이는 서먹하게 되어버렸어요. 결혼 문제만큼은 저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딸도 쉽게 양보할 마음이 없었더군요. 아빠, 인사해. 내가 말한 태수 씨야. 나랑 만난 지는 3년 정도 됐고 지금 건설회사 다니는데 성실하고 날 많이 아껴줘. 아빠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이미 태수 씨네 집에는 인사드렸어. 얼마나 날 예뻐하시는지 몰라. 아버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자경이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자경이가 아버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 자경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잘 살 테니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못하겠네. 나는 자네한테 내 귀한 딸 줄 수 없어. 자경아, 아빠가 후배 교수들 소개해 줄게. 아니면 선봐주는 회사 있잖니?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거기에 있는 검증된 사람들을 만나면 됐는데 꼭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야겠어? 네가 데려온 사람을 뭘 믿고 보라는 거야? 아빠도 웬만하면 이 결혼 허락해주고 싶은데 결혼은 서로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다. 아빠, 진짜 왜 그래?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고. 아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내 뜻대로 다 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반대할 수 있어? 태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가 오늘 처음 봐서 그런 거지. 앞으로 자주 태수 씨랑 만나보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항상 나 먼저 위해주는 사람 만나라며. 그게 태수 씨야. 사람을 겪어봐야 하니? 아무리 자네가 좋은 사람이면 뭐하나? 내가 솔직히 말하겠네. 난 자네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 자경이 너 결혼은 꿈이 아니다. 엄마랑 아빠처럼 되고 싶어? 집안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급이 어느 정도 같아야 말이지. 내가 듣기로는 자네 집안이 시장에서 약재상을 한다고 하던데 난 그런 집안에 절대 우리 딸 줄 수 없네.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는 좀 다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다른 집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우리는 뭐 볼 거 있어? 태수 씨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참에 다 말할게. 우리 엄마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 그것도 내 앞에서. 저는 딸의 말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안은 제가 약대 교수인 것 말고는 잘난 구석이 하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비사위 집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니 참 아이러니 하더군요. 그 순간 제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기 싫다며 집에서 나가라 했네요.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솔직히 이곳에서 제 속마음을 말하는 거지만 예비사위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딸에게 많은 의지를 하며 살아왔나 보더라고요. 막상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니 다 컸구나, 대견스럽다가도 아직도 내 눈에는 아이 같은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싶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저 혼자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살면서 나이만 찼지 점점 나약해지는 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렇게 꼬장꼬장 늙어가는 건가 싶더군요. 멋지게 나이를 먹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결혼 문제로 딸과 서먹서먹해지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제 마음 또한 무거웠는데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받아보니 예비 사위더군요. 아버님, 저 아버님 학교에 와 있는데요. 혹시 점심 드셨을까요? 저랑 맛있는 점심 하시죠. 자경이랑 같이 왔나? 혼자서 무슨 일로 우리 학교에 온 거야? 내가 왜 자네랑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돌아가게. 요즘 내가 바빠서 시간 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렇게 남자가 성급해서 어디다 써?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께 여쭤보고 학교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저는 아버님 얼굴 뵐 생각에 좋아서 그만 제 생각만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아버님 차 한잔할 시간도 없겠습니까? 사위는 꽤 끈질긴 면이 있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성의가 있어서 차나 한잔할까 싶어 나갔어요. 사위는 한여름에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혀진 땀방울부터 보이더군요. 얼마나 오래도록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미련스럽기까지 했네요. 대학가에 잠시 들릴 수 있는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약속 장소를 잡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될 일인데도 뇌앞볕에서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더군요. 예비 사위는 저를 보자 90도로 인사를 하며 큰 소리로 장인어른 하며 반겨주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과 아는 교수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부럽다는 말을 건네며 지나가더군요. 예비 사위를 보니
티 없이 맑고 긍정적인 면이 좋았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예비 사위는 저와 딸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애써주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장인어른, 자경이와 결혼해도 저희 따로 살림 안 차릴 겁니다.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비록 시장에서 약재 장사를 하시지만 두 분 다 자기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지내고 계세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자경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경이를 아껴주시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 도움 없이 노년을 두 분이서 보내실 거라면서 저보고 혼자 계신 자경이 아버님을 챙기는 게 어떠냐고 먼저 이야기해 주신 분도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말로써 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 아버님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혼자 사는 저를 먼저 챙기라는 제안을 한 분들이 예비 사돈댁이었다는 말을 듣자 태수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적어도 속 좁은 저보다 훨씬 괜찮으신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예비 사위와 대화를 할수록 인성이 바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터득한 것들이 있는데 몇 마디를 나누면 그 사람의 인성이나 됨됨이가 눈에 보인다는 거였죠. 예비 사위는 바른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자란 티가 났습니다. 저는 예비 사위와 헤어진 후 딸에게 사돈 되시는 분들을 한번 뵙고 싶다며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은 무척 기뻐하더군요. 주말을 맞아 딸과 예비 사위와 함께 사돈댁이 일하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분 다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일을 빼는 게 힘든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선뜻 제가 시장에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 본 사돈과 인사를 한 후 딸려있는 작은 집안으로 저를 안내하는 사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풍채가 좋은 사돈은 누가 봐도 인자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안사돈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한 순간 안사돈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서 꼼짝할 수가 없더군요. 이상함을 느낀 딸은 저에게 왜 그러냐며 물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사돈 역시 저를 보자 손을 떨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차게 닫더군요. 아빠,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님과 아시는 사이예요? 어떻게 여기서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냐? 정말 태순이 어머님 되시는 거야? 자경아, 어쩌면 좋으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사돈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제 손에 붙들려 나왔어요. 딸에게 안사돈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순간이 지금 같았어요. 평생 제 과거는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딸에게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 과거를 밝혀야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믿을 수 없다며 저를 밀치며 예비 사위에게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자경아, 우리는 그 집하고 가족이 될 수 없어. 아빠가 안사돈 되시는 분,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40년 전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어. 안사돈이
너희 결혼을 허락해준다면 모를까? 나는 이 결혼 시킬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볼 면목이 없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너희들 결혼을 시킬 수 있겠니? 분명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도대체 어머님과 무슨 사이였길래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나랑 태수 씨가 결혼을 왜 못하는데? 내 말 잘 들어라. 안사돈인 사람이 아빠랑 결혼하려던 사람이었어. 아빠랑 같은 고향에서 한 동네에 살며 집안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였지. 그리고 아빠가 망약대에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안사돈 되시는 분이랑 결혼을 약속했었어.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장암에 걸렸다더구나. 그걸 알고 어느 남자가 결혼을 선뜻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아빠가 결혼까지 약속한 안사돈을 버리고 네 엄마와 한밤중에 고향을 떠나온 거야. 평생 죄책감 가지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만날 줄이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네 엄마 말로는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길래 그런 줄로만 알아왔지. 그런데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니 40년 전 얼굴 그대로더구나. 우리 엄마랑 도망쳐 왔다고?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사신 건데? 아무 말도 않고 아픈 사람을 버리고 떠난 게 최선이었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아빠는 고상하고 엄마는 우아하게 잘 살아오셨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상처 주고 떠난 게 결국 이혼이었던 거였어? 정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내 아빠라니 믿을 수 없다. 어머님이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 지금은 완치되셔서 정기검진만 받고 계신데 아픈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은 약재상을 운영하게 되신 거고 어머님은 아버님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다면서 두 분이 얼마나 서로 아끼는지 몰라. 두 분 보면서 이게 부부구나 싶을 정도야. 나는 태수 씨 같은 부모님의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으신 분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어? 아빠랑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일이 일어난 후 딸은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딸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세상이 무너지면 이런 심정이겠구나 싶더군요. 아내와 이혼할 때도 오기로라도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겠구나 싶더군요.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딸을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딸이 있는 병실로 올라갔는데 딸의 침대 주변에 사돈 어른과 예비 사이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 끼도 입에 못 넣는 딸은 안사돈이 직접 만들어 챙겨준 도시락죽을 2그릇이나 비운 상태더군요. 사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놀랍게도 사돈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람은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저도 사돈 얼굴을 보기가 편치만은 않네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둘이 얼마나 서로 원하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돈이 그렇게 떠나서 제가 아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사돈에게 고마워해야 하겠네요.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서 해결지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자경이는 저도 아끼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네요. 아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아내는 자경이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오지 않겠다더군요. 자경이는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결혼을 반대한다던 안사돈은 밤을 새서 자경이를 위해 전복죽을 해다 주었고, 사돈 어른은 예비 며느리가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와주는 시댁 식구들을 보자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안사돈이 있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저의 지난 과거라 딸아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일로만 묻힐 줄 알았습니다. 결혼에 대해 그냥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40년 전에 생각 없이 저질렀던 제 과거는 지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에게 아픔으로 돌아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냥 이렇게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도 세월에 맡겨 흘려보낸다면 분명 몇 배로 더 큰 고통으로 제 자식에게 돌아올 것 같더군요.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피해가 가질 않길 바라며 안사돈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약재상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안사돈이 보이자 주저없이 양쪽 무릎을 꿇으며 안사돈에게 지난 과거에 대한 용서를 빌고 말았죠. 당신이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와? 당장 나가. 아이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할 거야. 아픈 나를 버리고 그렇게 매정하게 내 친구랑 도망쳐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 그리고 내 돈까지 가져가 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 뭐해?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 무슨 말이야? 돈을 가져가다니? 난 그런 적이 없어. 아내가 날 유혹해서 서울로 가자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뿐이야. 아픈 당신을 보면서 살 수 없었거든. 나는 앞으로 공부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당신 간호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아내 말대로 서울로 와서 같이 지냈던 거야. 항상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어. 아내와 그렇게 고향을 도망치듯 오고 고향에 갈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아내가 절대로 고향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나도 떳떳하게 고향을 떠난 게 아니어서 아내 말처럼 고향 쪽으로는 쳐다도 안 봤지.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 고향에서 있는 당신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당신을 잊으라면서. 내가 얼마나 후회하며 지난 날을 살았는지 몰라. 당신 아내 정말 뻔뻔했어. 한때 내 친구였지만 지금은 이름도 내뱉기 싫을 정도야. 내가 대장암 초기인 거 아무도 몰랐어. 친구라는 이유로 내가 당신 아내한테 말한 건데 그걸 당신한테 말할 줄이야. 의사가 그랬거든. 나한테 정말 다행이라면서 대장암은 발견되면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나는 초기다 보니 수술만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더라. 앞으로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하고 지내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당신한테 수술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당신 아내가 바람을 넣은 거였네. 그리고 내가 수술비로 모아놓은 2천만 원 그거 들고 당신이랑 도망친 거였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부모님이 당장 수술하라고 마련해준 거였어. 그 돈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두 사람 떠난 소식 듣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 내 몸 돌볼 힘이 어디 있었겠어? 그러다 태수 아빠를 만난 거야. 그 사람이 날 위해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그 사람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도 없었을 거야. 안사돈의 말을 듣자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떠나온 날 아내에게 큰 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살 곳도 없었던 저는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묻지 않았고 그 돈으로 월세방과 제 학비를 댔었죠. 그런데 그 돈이 안사돈의 수술비였다니. 이제 와서 용서를 빈들 제가 저지른 과거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과거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아픈 자경이밖에 안 보였어요. 안사돈의 바지가락을 붙잡으며 딸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안사돈은 용서가 안 됐는지 집 안으로 들어가 대야에 물을 받아 저에게 물벼락을 뿌렸네요. 안사돈이 딸의 결혼만 허락해 준다면 모든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쉽게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저 같아도 저와 가족이 되는 건데 쉽게 허락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은 애가 타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해? 당신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자경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자경이 잘 지내? 자경이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결혼한 거 아니지? 결혼 전에 우리 얼굴 볼 수 있을까? 뻔뻔하게 자경이 얼굴이 보고 싶다는 말이 나와? 나랑 당신 때문에 우리 자경이 결혼 못하게 생겼어. 당신 40년 전에 고향에서 도망칠 때 들고 온 돈 말이야. 그거 왜 청이 수술비라는 거 말 안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도 같이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나 당신 말 듣지 않았어. 청이 수술만 하면 문제 없었던 거였는데 당신이 날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까지는 없었잖아. 몇십 년 만에 전화한 아내한테 하는 소리가 또 40년 전 그 이야기야?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있었어? 나 지금 병원에서 무슨 이야기 듣고 나온 줄 알아? 자궁암이래. 자궁암 사기라서 생존율도 40%밖에 안 된대. 이제 나 어떡해? 전처는 최근에 검사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자궁암을 진단받았고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악성 종양이 자궁에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상황이라 합병증까지 와 있는 최악의 몸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몸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냐며 한 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자경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사돈의 이야기를 했네요. 전처는 꽤 충격을 먹은 듯 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며 오히려 물어서 전처에게 당신이 더 잘 알지 않겠냐며 반문했네요. 얼마 전까지 전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곳에 전이가 된 상태여서 곧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안사돈의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저는 안사돈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늦은 용서를 안사돈에게 구했고 직접 얼굴을 보며 지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빌고 싶었다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이야, 결국은 만날 거였는데 이렇게 멀게 돌아왔어. 용서가 안 되겠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이렇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독하게 살았나 싶더라. 나랑 자경이 아빠가 절대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자경이 정말 밝고 예쁜 아이야. 우리를 떠나서 우리 자경이 며느리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난 이 연락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날 일 없을 거야.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네 앞에 나타나겠니? 미안해, 정이야. 안사도는 전처에 연락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리고 자경이를 집에 초대해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 딸은 10월에 신부가 되네요. 못난 아빠와 엄마 덕에 딸아이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딸아이가 그저 태순의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가끔 사돈을 만나 회포를 풀고는 하는데 아직도 안사돈은 저를 보는 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전처를 용서해서 아이들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저 자식들이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 제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저에게 하는 말 같을까요? 한순간의 과거의 실수가 먼 훗날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전 뼈저리게 겪었네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